폭설로 뒤덮인 알프스는 인간의 발걸음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해 투입된 장비들은 끝내 침묵했고 생존 확률은 처참할 만큼 낮은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시각, 한 존재가 눈 위에 조용히 몸을 낮췄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읽듯 고개를 들고 마치 알고 있다는 듯 산의 옆구리를 향해 걸어간 게 한국 진돗개 백설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의 끝에서 23시간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아무도 보지 못한 길을 백설은 보았을까요? 이제 그 해답을 향해 장면을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올해로 62살 산악구조대에서 30해를 보냈죠. 시애틀의 산들은 제 뒷마당 같았습니다. 하지만 알프스의 겨울은 솔직히 말해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거칠었어요.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게 2년 전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뻐근하고 급경사를 오를 때 숨이 예전보다 빨리 찼죠. 본부에서는 넌지시 제안했습니다. 현장보다는 교육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육 담당이라는 건 결국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평생 현장 사람이었어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알프스 국제구조대 교류 프로그램. 6개월간 유럽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돌아오는 거였죠. 마지막 기회 같았어요.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요. 도착 첫날 구조대 기지에서 장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열화상 드론, AI 경로 분석 시스템, 실시간 위성 추적 장비. 모두 최신 기술이었죠. 그런데 젊은 대원들이 가장 신뢰한다고 말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흰 진돗개, 백설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첨단 센서를 제쳐두고 개를 믿는다니요. 30해 동안 현장에서 쌓은 제 경험과 판단력보다 개 한 마리가 특별하다는 말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장비실에 남아 들어온 매뉴얼을 읽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워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요. 손가락은 점점 뻣뻣해지고 작은 글씨는 예전만큼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백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제 발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더군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개를 보며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개는 몇 살이나 됐을까? 개도 늙으면 쓸모 없어지는 걸까? 나처럼요. 다음 날 아침, 폭설 예보가 떨어졌습니다. 올겨울 최악의 눈보라가 온다는 경보였죠. 저는 장비를 점검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 겨울이 내 마지막 현장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험이 중요한가, 본능이 중요한가? 나이가 많다는 건 약점인가, 강점인가? 인간의 기술이 옳은가, 동물의 감각이 옳은가? 그 질문의 답을 한 마리 늙어 보이는 개가 곧 보여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폭설이 오기 전날 구조대 기지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눈을 기다리는 산의 긴장 같은 게 공기 속에 섞여 있었죠. 무전기와 장비 사이 흰 털의 개 한 마리가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백설이었어요. 저는 그 개를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다른 구조견들처럼 활발하지도 않고 명령에 즉각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이 솔직히 말해 게으르게 보였습니다. 30해 동안 제가 함께한 구조견들은 달랐거든요. 명령 한 번에 즉시 움직이고 훈련된 대로 정확히 움직이는 개들이었죠. 그날 오후 한 노부부가 기지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아내는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남편의 등은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죠. 저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내일 폭설이 온다는 예보가 나온 상황인데 이 나이에 무슨 일로 구조대를 찾아온 걸까요? 혹시 미리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은 내일 산행 계획을 알리러 온 거였습니다. 매일 걷던 산길을 내일도 걸을 거라고요.
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만 했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폭설 예보가 떨어진 상황에서 정말 산에 가시는 게 안전한지, 최소한 일정을 미루는 게 어떤지요? 대장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 노인은 50년 넘게 저 산을 걸었다고 산이 그를 안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산이 사람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산은 그저 자연일 뿐이고 자연은 누구에게나 무자비한데요. 아내가 백설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색바랜 붉은 천조각을 꺼내 개의 목에 메어주더군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프랑스어로 뭔가 속삭였습니다. 백설은 잠깐 노인의 손등에 코를 대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은 넘은 노인이 폭설 속 산에 오르는 걸 막지는 못할 망정, 개 한 마리에게 천조각을 메어주는 걸로 안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구조대가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저는 젊은 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출동 금지 권고를 하지 않느냐고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노인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백설이 찾을 거라고요. 백설이 찾는다고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영하 15도 폭설 속에서, 시야 제로 상황에서 개 한 마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드론도 열화상 카메라도 GPS도 아닌 개의 코를 믿으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굽은 등, 떨리는 손, 지팡이에 의지한 걸음. 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그 사람이 내일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겹쳐 보였습니다. 62의 나이에도 현장을 고집하는 제 모습이 저 노인과 다를 게 뭡니까? 둘 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늙어가는 사람의 고집 아닙니까? 그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보대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요한 흰 입자였다가 곧 창을 두드리는 굵은 손가락으로 바뀌었어요. 시야는 빠르게 흐려졌고 산은 흰 장막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 정말 산에 올랐을까요? 설마 이 날씨를 보고 포기했겠지요. 오후 3시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산길에서 돌아오지 않은 노인이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우리가 전날 봤던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국 일어난 겁니다. 제가 어제 걱정했던 바로 그 일이요. 70이 넘은 노인이 폭설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막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산이 그를 안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우리는 즉시 수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드론, 열화상 카메라, 위치 추적 장비. 이 마을이 가진 거의 모든 장비가 동원됐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하 15도, 강풍, 고령. 몇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생존 곡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드론 화면은 흰 점과 검은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눈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어요. 발자국, 넘어진 자국, 그 어떤 신호도 남기지 않은 채 휘몰아쳤습니다. 오퍼레이터는 계속해서 열 반응이 없다고 보고했죠. 저는 장비를 챙기며 백설을 흘깃봤습니다. 걔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출동 명령도 없었고 줄도 풀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개가 정말 도움이 될까? 첨단 장비도 찾지 못하는 사람을 개 한 마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백설이 움직였습니다. 지시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백설은 갑자기 눈 위에 몸을 낮추더니 바람을 향해 코를 들었습니다. 몇 번 깊게 숨을 들이킨 후 산의 옆구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정해진 수색 패턴에서 벗어난 경로였습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도 아니었고 보통 사람이라면 잘 가지 않는 비탈 방향이었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쪽은 낙석 위험 구역이라고, 공식 루트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백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르며 마치 누군가의 희미한 숨을 따라가는 것처럼 걸음을 재촉했어요. 저는 잠시 드론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30해 동안 쌓아온 제 경험이 그 순간 조금 흔들렸습니다.
장비가 말하는 방향과 개 한 마리가 선택한 길. 어느 쪽이 더 정확할까요? 백설의 발자국 뒤에 제 발이 닿았습니다. 그렇게 경희의 문턱에 발을 올려놓으면서도 저는 아직 그게 기적의 시작일 거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눈이 바늘처럼 아팠어요. 우리는 정해진 패턴대로 격자 수색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게 매뉴얼이고 그 매뉴얼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왔으니까요.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좌표와 지시가 쏟아졌습니다. B-3 구역을 우선 확인하라는 명령, 드론 열반응 가능성은 12%라는 분석. 오퍼레이터의 목소리는 계산된 냉정함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최신 알고리즘이 있었고 제 머릿속엔 30년의 현장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백설만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설은 점점 더 가파른 비탈 쪽으로 움직였어요. 바람이 휘몰아치는 누구도 선뜻 들어가고 싶지 않은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백설이 공식 루트에서 벗어났다고, 방향은 남동쪽 사면이고 위험구역이라고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오퍼레이터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쪽은 데이터상 가능성이 5% 이하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패턴을 유지하라고 했죠. 그 말은 일종의 명령이었습니다. 눈 속에서 우리는 시간과 싸웁니다. 5%를 쫓다 50%를 놓치는 선택은 치명적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러나 눈발 사이로 보이는 백설의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눈을 헤치며 전진하는 자세, 멈추지 않는 걸음,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낮추는 반복된 동작.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전해졌어요.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감으로 움직이는 건 바보짓이라고, 매뉴얼을 지키라고요. 옆에 있던 젊은 대원도 중얼거렸습니다. 걔가 뭐라도 찾으면 알겠지만 자기는 데이터 쪽에 걸겠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걔와 데이터, 본능과 계산. 어느 쪽에 제 경력을 걸어야 할까요? 저는 평생 숫자와 확률을 믿어왔습니다. 생존율, 체온 하강 곡선, 시간당 이동거리. 그게 제 무기였어요. 하지만 지금 백설은 그 모든 계산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드론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어떤 신호도 없었어요. 흰색뿐이었죠. 그리고 백설이 멈춰서서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눈 위로 검은 눈동자 2개가 정확히 제 시선을 잡았습니다. 마치 묻는 것 같았어요. 너는 누구를 믿을 거냐고.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을 믿을 거냐,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선 이계를 믿을 거냐고요. 그 질문이 눈보라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62에 제가 30해 동안 붙잡고 있던 것이 과연 정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다른 방식을 인정해야 할 때일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결국 무전에 짧게 말했습니다. 남동 사면으로 10분만 붙어보겠다고, 이후 패턴으로 복귀하겠다고요. 오퍼레이터는 거칠게 숨을 내쉬더니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10분 이상 쓰지 말라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바로 철수하라고 했죠. 그 10분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비탈은 생각보다 더 위험했어요.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갈 각도였습니다. 눈은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숨이 턱까지 찼어요. 62의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설의 움직임은 일정했습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마치 정확히 목표 지점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는 정말 뭔가를 맡은 걸까? 아니면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몇 분쯤 지났을까요? 백설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바람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고 산 아래를 향해 서더니 낮고 길게 짖었어요. 1번, 2번, 3번. 그 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마치 우리 가슴에 곧장 박히는 신호 같았습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뭔가 있다고요. 우리는 삽으로 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단한 눈덩이뿐이었어요. 그런데 몇 겹을 걷어낸 순간 눈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미끄러진 자국이었어요. 사람이 지나간 듯한 길게 긁힌 자리가 사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국은 멈추는 흔적 없이 아래로, 더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추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따라가며 눈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 숨어있듯 파인 작은 동굴 같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바람이 덜 닿는 눈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움막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희미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노인의 어깨였습니다. 동료의 목소리가 눈보라를 찢었습니다. 여기 있다고, 살아있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확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5% 이하라고 했던 구역 데이터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던 좌표. 그곳에서 우리는 아직 꺼지지 않은 한 사람의 숨을 찾아냈어요. 저는 백설을 봤습니다. 걔는 움막 입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짖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 앞에서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백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움막을 영영 지나쳤을 거라는 사실을요. 제 30년 경력도, 최신 드론도, 열화상 카메라도 찾지 못한 생명을 한 마리 개가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화는 그 다음 장면에서 시작됐어요. 백설이 보여준 건 단순히 후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책임이었고 약속이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노인의 체온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 퍼렇게 질린 입술. 하지만 아주 미약한 숨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응급담요를 펼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뜨거운 팩을 몸 곳곳에 붙였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내내 백설은 움막 입구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구조대장이 뒤로 물러나라고 몇 번이고 손짓했지만 백설은 노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담요가 덮이고 들것이 놓이고 장비가 달라붙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잠시 자리를 비켜 열을 확보했을 때 백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노인의 옆으로 조용히 몸을 붙였어요. 가슴과 등, 다리와 다리가 겹쳐지는 자리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진 마지막 온기를 나누겠다는 듯한 위치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눈 속의 흰 움막, 그 안에 누운 늙은 산사람, 그리고 그 옆에 침묵으로 눕는 한국의 진돗개. 그 모습은 어떤 종교화보다 강한 이미지를 남겼어요. 한 젊은 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체온이 조금씩 올라간다고요. 확인해보니 숫자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손과 장비, 그리고 개의 온기가 함께 만든 작은 변화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건 숫자와 매뉴얼 뿐이었다는 걸요. 생존율, 체온 하강 곡선, 장비 사용법.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게는 한 생명과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끝까지 찾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알프스의 눈보라 속에서 한 마리 한국 진돗개가 재계 구조의 정의를 다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방향을 틀었어요. 질문은 더 이상 어떻게 찾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는가였어요. 제가 평생 던져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백설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흰 털에 눈송이가 앉았다가 녹고 있었어요. 노인의 가슴에 코를 대고 숨소리를 확인하듯 미세하게 움직이는 머리. 그 자세는 단순히 체온을 나누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책임이었습니다. 어제 아내가 붉은 천조각을 메어주며 맡긴 그 책임을 백설은 지금 온몸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사람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곁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조한 사람들에게 정말 끝까지 책임을 다했을까요? 찾아내고 이송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62의 나이에 저는 한 마리 개에게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구조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기술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걸요.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백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장면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노인은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며칠간의 고비를 넘겼고 우리는 회복 소식을 무전으로 전해 들었어요. 구조기지 안에 짧은 박수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조용한 존재는 여전히 백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백설은 예전과 다름없이 기지 구석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이 퇴원의 기지로 찾아왔을 때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아직 조금 떨리는 발걸음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산 같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백설에게 다가갔어요. 손에 익숙한 붉은 천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남편의 위치를 기억하라고 예전에 늘 백설의 목에 매주던 그 천이었어요. 그녀는 천조각을 다시 백설의 목에 메어주며 프랑스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데려왔다고 그 사람을 다시 살려냈다고 말하는 거였죠. 우리가 눈 속 움막을 찾았던 그 순간 백설이 보여준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요. 그저 후각이 뛰어난 개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마을의 시간을 지켜내는 존재라는 걸요. 마을 사람들은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큰 간판도 요란한 음악도 없었어요. 그저 노인이 백설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고 아이들이 조심스레 간식을 건네고 어른들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술잔을 비우며 조용히 말했어요. 백설은 길을 잃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제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들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와 겹쳐졌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붉은 천, 아내의 눈빛, 산길을 함께 지켜달라는 부탁. 그 모든 장면이 한 줄로 이어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백설을 믿는 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경험이었고 신뢰였고 함께 쌓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느꼈던 불편함이 떠올랐어요. 70 넘은 노인이 폭설 속에 오르는 걸 막지 않는 이 마을. 사람들이 개 한 마리에게 책임을 맡기는 이들이 이해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자유를 존중했고 동시에 백설의 책임을 믿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이 마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프스의 겨울 한가운데 한국 진도에서 온 개 한 마리가 한 마을의 기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제 안에서도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가 저 혼자만의 기록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백설의 움직임, 노인을 찾은 과정, 움막 속에서 온기를 나눈 장면. 모든 걸 기록했어요.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증언이었습니다. 한 마리 개가 제게 가르쳐준 구조의 진짜 의미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베테랑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구조 현장을 지나온 사람, 경험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알프스의 그 겨울 이후 저는 감히 그렇게 불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진짜 베테랑은 눈 속에서 한 생명 곁을 끝까지 지키던 흰개 쪽에 더 가까웠으니까요. 시애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 진돗개의 구조 능력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고 싶었던 것은 숫자와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폭설, 늙은 산사람, 붉은 천조각, 그리고 움막 속에서 온기를 나누던 백설의 자세. 그 모든 장면이었어요. 저는 제 구조팀에 제안할 생각입니다. 한국 구조단체와 협력해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자고 현장 구조원 교육의 본능을 존중하는 훈련을 포함시키자고요. 장비와 데이터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겠지만 그 옆에서 사람을 향한 충성과 책임감을 품은 존재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어쩌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산, 규정,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62의 나이에 새로운 방식을 주장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모르겠어요. 젊은 동료들은 최신 AI와 드론 기술을 더 신뢰할 테니까요. 그러나 눈보라 속에서 저를 바라보던 백설의 눈을 떠올리면
물러설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 눈빛이 묻던 질문, 너는 누구를 믿을 거냐는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언젠가 또 다른 겨울, 또 다른 산에서 누군가가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괜찮다고, 우리에겐 백설 같은 개가 있다고요. 그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는 제 남은 경력을 쓰기로 했습니다. 알프스의 한겨울, 한국 진돗개가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너무도 단순하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놓치고 있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구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숫자가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 나이가 들어도 무릎이 아파도 손가락이 뻣뻣해져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건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었어요. 저는 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약속편에 서기로 했다고요. 은퇴를 권유받았던 제가, 교육 담당으로 물러나라는 말을 들었던 제가 이제는 가장 열심히 현장을 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쓸모없어진다는 두려움 대신 백설처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품게 됐어요. 다음 겨울이 오면 저는 다시 산에 오를 겁니다. 63세 무릎을 이끌고 더 느려진 걸음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이가 약점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 느림이 무능이 아니라 신중함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제 옆에도 백설 같은 동료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드렸다면 참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감동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